데일리 브리핑.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고 있는데 이게 취임 100일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대통령 업무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그 100일 성적 가운데서는 최저치로 드러났고요. 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전부 부정적인 여론으로 반전,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이른 아침 시간대부터 백악관의 레비트 대변인이 또 이제 연일 이제 100일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톰 호먼 국경 총수와 함께 나와서 이런 아침 보통 오후에 브리핑을 하는데 네. 오늘부터는 상당히 이런 시간대에 브리핑을 하면서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국경과 이민 단속에 대한 성과를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 언론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취임 100일 정확하게는 4월 30일이 이제 100일인데요. 네. 그에 앞서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CBS와 NBC를 보니까 대통령 업무 지지율이 45%. 높은 것 같지만은 100일 치고는 높은 게 아니고요. 네. 반대 여론이 오히려 반대 여론이 55%로 아하. 10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45대 55로 상당히 부정평가. 어찌 보면 좀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네. ABC 조사는 ABC 워싱턴 포스트 조사는 3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하. 이러다 보니까 40% 중반도 아주 좋게 봐준 것이고 ABC에 오고는 소송전까지 벌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까지 떨어졌는데 또 ABC 하고 또 이번에 또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배짱은 알아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정책별로 보면은 국경 봉쇄, 또 이민 단속, 추방 작전 여기가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CBS, NBC 조사 보면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똑같이 49대 5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9%면 그래도 제일 높은 것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다 높지만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역전이 됐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요. ABC 조사에서는 트럼프 이민 정책이 지지 45대 반대 53으로 더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조사가 아무래도 가장 좀 가혹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런 이민 정책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큰 줄기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대적인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 취임 첫날부터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시절에 그냥 문을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는 바람에 엄청난 어찌 보면 대혼란, 혼동 상황을 이제 피하지 못했었는데요. 그것이 거의 100% 가까이 99.99% 줄었다고 하더군요.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을 오늘 백악관 대변인 설명은 99.99%가 줄었다.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갔으면 그래도 좀 50% 이상의 긍정 여론이 더 높았을 테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유학생들 잡고 또 물론 지난 금요일에 비자 취소했던 것을 다시 또 백지화시키는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은 상당히 합법 체류자들까지도 얘기하고 지금
미국의 방문자들까지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누가 미국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이민사도 그렇지만은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미국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세 정책도 그렇고요. 뭐 이제 물가도 이 100일 안에 잡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관세 정책을 비롯한 그런 경제 정책, 연방 개혁도 그렇고,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민 정책까지도 이렇게 그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네. 오히려 100일 이후에 이민 단속 작전은 아주 여태까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작전으로 펼칠 것임을 공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얘기한 것인데 이미 어떻게 그 작전을 펼칠 것인지를 슬쩍 이미 보여줬거든요. 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서너 가지가 얘기가 됐는데요. 우선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플로리다에서 합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는 잘 아시는 대로 이민 단속 정책에 앞장서는 그런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이른바 지역 경찰 사법 당국 요원들이 총동원되고 또 연방 당국 단속 요원들이 합동 작전을 펴서 800명을 체포했습니다. 800명을 이제 나흘 동안에 체포했는데 이 같은 대대적인 매스 그런 단속 작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일요일에는 더 무시무시한 그런 레이드 급습 작전이 펼쳐진 게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나이트 클럽을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트 클럽을 급습을 해서 거기에 이제 또 앞장섰던 기관이 마약 단속국이었습니다. DEA 마약 단속 요원들이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단속하기로 소문이 있거든요.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주도를 해갖고 로컬 경찰과 함께 이 나이트 클럽을 해서 114명을 또 체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베네수엘라 갱단 아라구아라는 갱단이 또 악명 높은데 그 갱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114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대규모 단속 작전, 특히 그 모든 연방기관은 물론이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로컬 기업 기관도 이제 총동원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두 가지 이 행정명령을 또 발동을 하는데 지금 같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더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하나 있고 어허. 하나는 피난처 도시들을 갖다가 네. 전부 파악을 해서 다시 아예 공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피난처 도시로 꼽히고 있거든요. 뭐 저기 이제 시카고 같은 이런 데 하면은 이제 공표를 해서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낙인을 좀 찍고 지난번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현직 판사를 체포했었거든요. FBI가 이런 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을 피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사법부까지 지금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누구도 안 봐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2라운드 이민 단속에서는 그처럼 정말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 시민권자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불법 체류 어머니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 아주 아동입니다. 2살짜리도 있고 4살짜리도 있고 7살짜리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11살짜리는 두 가정인데 다른 가정에서 온두라스로 추방을 했습니다. 온두라스 출신 두 가정에서 시민권자는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인데 2살짜리와 7살짜리 한 어머니와 불법 체류자 어머니와 함께 추방이 됐고요. 또 하나는 4살짜리와 11살짜리인데 4살짜리는 희귀암의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4기였다고 하는데요.
뭐 의사도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하고 그냥 억류하고 있다가 하루에서 사흘 안에 그냥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아주 아주 가혹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명히 그 선택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 당국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동의를 해서 데리고 같이 나가겠다 이런 한할 때만 추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선택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그냥 추방해버리는 물론 뭐 당연히 동의를 받았다고 이민당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뭔 말인지도 모르는 영어 서류 갖다 그냥 들이밀고 사인하게 하고 추방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치까지 시민권자를 둔 그런 불법 체류 부모들도 가차없이 다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100일 앞으로 100일 이후에 그런 그 이민 단속이 아주 상당히 한층 강화돼서 펼쳐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물가, 경제, 관세 이런 것도 그 미국민의 생활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테무, 쉐인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뛰었죠, 물건이 가격들이. 뛰었고 아마존은 한 평균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30%가 올랐다고 본인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시인을 내고 있고요. 네. 쉐인이나 테무 같은 또 중국에서 파는 것은 아마존을 통해서 파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관세가 들어간 게 아니라 $800 이하에는 원래 면세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네. 그 폐지되는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냥 다 올라버린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관세 중국산이 아직 145%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절반으로 낮춘다 그러는데 대화를 정상은 대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협상이 됐느냐 안 됐느니 뭐 이거 갖고도 이제 신경절여 버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만 아주 상당히 멍드는 그런 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다 보면은 90일 안에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는데 물가를 잡기는커녕 지금 엄청난 생활비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만 잔뜩 걸리고 또 전반적인 이제 물가 상승까지 압력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아예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로 또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미국민들의 그 분노와 그 불안과 그러나 이제 분통 퍼지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도 어떻게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으름장을 놨다가 또 후퇴했다가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니까 이거 갖고도 상당히 관세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뭐 아예 지금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게 흔들리고 그러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길어봤자 올해 그렇게 된통 당하게 되면은 내년에 표로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폭삭 망하면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대임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름지 같은 거라도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정책의 전환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것은 인정을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해 2024년 봄에
UCLA와 USC에서 벌어졌던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또 전국 각 주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은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택 소유를 하기 어려운 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봄에 UCLA와 USC에서 발생했던 학생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던 학생들 그리고 시위대에게 어떤 법적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거의 1년이 지난 현재 LA시 검찰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대부분의 학생들 또 시위자들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인원이 300명 이상이었는데요. 증거 불충분과 학교 측의 신원 확인 등 협조 부족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 정식으로 형사 기소된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형사 기소 대신에 시 검찰 신문으로 넘겨졌는데요. 이건 경미한 사안에 대한 대체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과 학생들은 대규모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기소된 그 2명은 누구고요? 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기소된 2명은 UCLA에서 체포됐던 에단 온 그리고 매튜 카츠입니다. 에단 온은 친이스라엘 시위자로 폭행과 흉기 사용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튜 카츠는 폭행, 감금 그리고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부분은 경범죄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UCLA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LA시 검찰은 이들이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서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 검찰의 신문을 받는 나머지 3명의 처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들 3명은 공식 기소 대신 신문이라는 비공식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USC에서 체포된 2명 그리고 UCLA에서 체포된 1명인데요. 이 절차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공식 재판 대신에 경고나 상담 또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LA시 검찰은 이 절차가 더 이상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신분 등을 고려한 관용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학생, 교수 그리고 커뮤니티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등 일부 단체는요, 폭력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지워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친이스라엘 시위자에게 폭력 혐의가 적용된 점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USC의 로스키 예술디자인대학 에밀리아 존스 교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비기소 결정은 학생과 교수의 평화로운 시위가 헌법상 기본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 교수들 모두 이번 결정에 안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당국하고 경찰하고 검찰 입장에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 UCLA와 USC 측은 안전 문제와 학교 캠퍼스 내 질서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시위 대응에 신속하게 나섰지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제 무더기 기소 대신에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학교 측 협조 부족, 학생 신분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부분 사건을 기각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 학생 시위와 공공질서 사이에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로 남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각 주별 주택 소유율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선 2022년부터 2024년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55% 가구만이 자신의 소유한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오직 뉴욕만이 53%로 캘리포니아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 뒤를 이제 하와이 60%, 네바다 61%가 따르고요. 미국 전체 평균은 69%로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해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디예요?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던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78%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델라웨어, 미시시피, 메인주가 각각 75%로 상위권이고요. 그 밖에 텍사스는 63%로 44위, 플로리다는 68%로 31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택 그 소유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도 사실 캘리포니아는 주택 소유율 54%로 두 번째 낮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당시에도 뉴욕이 52%로 가장 낮았고요. 그러니까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변함없이 하위권입니다. 그나마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6년. 그때 부동산 버블 직전 60%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40년이 지나서도 순위와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율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전국 평균 주택 소유율은 1988년부터 1990년 당시 67%였고 최근엔 6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별로는 메인,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이 과거에도 상위권이었고요. 텍사스는 과거 60%에서 최근 63%로 3.2%포인트 올랐고 플로리다는 65%에서 68%로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8%포인트 증가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주택 소유율이 많이 오른 주 그리고 또 내려간 주는 어디입니까?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주는 콜로라도로 7.5%포인트 늘어서 현재 66.8%입니다. 그리고 뉴햄프셔가 7.3% 올라가서 73.9%, 알래스카는 7.2%포인트 올라가서 65.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클라호마는 하락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노스다코타도 각각 3.1%,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이 변화폭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율은 약 37년 동안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전체 50개 주 가운데 29위로 중간 정도 순입니다. 한편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각각 3.2%와 2.9%포인트 상승해서 전국 21위, 2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수십 년간 여러 인센티브 또 정책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함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동부 대도시 하면 빌딩 숲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동부의 대도시 그리고 서부는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인데 한 경제지 기자가요. 뉴욕하고 LA를 모두 살아본 그 경험에 기초해서 두 곳의 생활 방식 차이를 풀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아멘다 펠라그리노 기자가 뉴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1년 전쯤 이곳 LA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근데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LA 주민들이 뉴요커보다 술을 덜 마신다는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LA는 뉴욕에 비해 날씨가 완벽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하이킹, 자전거 타기, 또 해변 산책 같은 그런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서 술을 포함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LA 주민이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 술을 덜 먹는 이유가 뭐 또 다른 게 또 있겠죠? 아무래도 뉴요커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요. 음주 후에 운전대 잡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LA의 택시 또 대리운전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하지만요. LA에선 술 약속이 생기더라도 같이 먹는 사람 중 한 명이 무알콜을 마시거나 아니면 귀갓길에 그렇게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네. 그건 술은 또 그렇고 또 다른 거 LA와 뉴욕의 생활의 차이점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죠. LA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헛슬 문화가 뉴욕만큼 당연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로 봤습니다. 뉴욕에선 바쁘다는 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곤 했는데 LA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물론 LA 역시 꿈을 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 그 해안을 손쉽게 마주할 수 있어서 잠시 멈춰서
서서 휴식을 취하는 게 뉴욕보단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이 더 치열하다는 거가 되겠네요. LA보다는. 뉴욕은 서울이죠. 그렇죠. 뉴욕은 서울. 뉴욕 가보면 그냥 서울 느낌이 나요. 저는. 네. 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여기는 그렇게 바쁘게 걸어다니는 게 사람이 없죠. 없잖아요. 네, 안 보이죠. 물론 뭐 걷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뭐랄까 여유가 있다고 그러나 아니면 심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달리 살짝 부정적으로 말하면 조금 뉴욕보다는 게으르다. 뭐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그래요. 동부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이 서부 지역에서 잘 적응을 하는데 서부 지역에서만 살다가 동부 지역으로 갔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데이터가 근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날씨가 참 좋잖아요. 네. 네. 참 좋아요. 맞습니다. 뉴욕은 정말 아이고 겨울에 그 추운 거, 아우 여름에 더운 거 이거 따지면은 네. 사는 그러니까 그 산다는 그런 환경을 따졌을 때는 여기보다 훨씬 못하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겠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제일 좋다고 다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시즌에, 올 봄에 이 뭐 꽃이 더 만개하면서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긴 뭐 봄만 되면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 나이가 들면은 알러지가 더 심해집니까? 네, 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보다요, 더 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몸이 나쁜 것에 대해서 그 방어를 하려고 하는 디펜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포이즌 아이비를 딱 만졌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샥 오는 거는 그런 나쁜 거에 대해서 몸이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보호하는 거는 우리 면역력이 해요. 근데 그 면역력이 헷갈리게 되면은요, 이거에도 알러지, 저거에도 알러지 이렇게 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진행자님들 앞에 그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키보드도 까만색이고 마우스도 까만색인데 처음에는 알러지가 키보드에만 있을까 봐요. 근데 키보드랑 비슷하게 색깔도 비슷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우스도 이제 요것도 내가 알러지 반응을 만들어야겠네 그러면서 알러지가 또 마우스에서도 생기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차 기록은 쌓여가지고 많은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자꾸 쌓이고 생기고요. 하지만 그 기록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상당히 좀 쉽게 심각한 생각하는 문제네요. 저는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네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너무 높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자가 면역이 생겨요. 내가 내 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 면역이 낮아서 생기는 질환들을 보면은요, 뉴트로피니아, 그러니까 환자들이 백혈구가 정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건강이 이제 너무 위험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트랜스플란트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세요.
그런 것처럼 면역은 자꾸 내가 올리려고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밸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하. 면역을 밸런스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세포가 있거든요. Regulatory T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건강하도록 잘 잡아주면은 내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출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예. 건강한 습관을 잘 유지를 하시면은 몸이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서 보면은 비타민 D가 이 T 레귤레터리 세포를 잘 균형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비타민 C라 그러셨어요? Like Charlie? 아, 죄송해요. D. D. D as in dog. D like 네. David. 네. 요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잘 아시고 잘 드시는데요.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은 2,000유닛 자꾸 드시는데 2,000유닛보다는 5,000유닛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 드시는 분들 혈중농도 체크하면은 너무 좀 낮게 나옵니다. 이제 또 뭐 요새 또 유행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위험하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네. 그 논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예. 그 논문 자체가 엉터리로 제작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 의사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냥 잘못 만들어진 연구라서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비타민 D는 뭐 햇볕만 제대로 쬐면은 뭐 다 자연적으로 제대로 생성이 됐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또 한쪽에서는 비타민 D를 뭐 매일 먹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들 보면은요, 그 골프 선수들이 있고 그 골프를 또 아마추어신데도 매일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햇빛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혈중 농도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제 환자 중에 60대 엔지니어 백인이 있습니다. 백인 환자인데 컴퓨터만 해요. 바깥에 햇빛을 거의 안 쬐요. 근데 그분은 또 비타민 D는 정상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햇빛을 그냥 한 10분, 15분만 받는데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햇빛을 받는다라는 것에 햇빛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피부의 색깔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미국 노인과 학회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서도 권장하는 것을 보면은 젊은 성인은 2,000을 먹어도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아시안이거나 흑인이면은 5,000으로 먹는 것을 권장을 한다 그러면서 밑에 파인 프린트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 파인 프린트까지 읽어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은 알러지약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알러지 약을 먹을 때 뭐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알러지 약은 크게 1세대, 2세대로 나뉘고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타이레놀하고 에드벨과 같은 이부프로펜 드시는 거 집에 다 있잖아요. 예. 둘 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거는 조금 더 해열의 효과가 있고 어떤 건 조금 더 진통의 효과가 있는지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알러지 약도 내가 어떤 거를 먹어보는데 그냥 이거를 제약회사의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세요. 타이레놀은 타이레놀, 소염제는 소염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알러지 약을 나누는 거는요. 1세대랑 2세대로 저희는 나눕니다. 1세대는 항알러지 효과는 굉장히 세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콧물 나고 뭐 재채기 하고 막 눈물 뭐 눈 빨개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좀 심했을 때는 1세대를 먹는 게 좋고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판피린이나 나이클 같은 이제 감기약 중에서 밤에 먹고 이렇게 푹 자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졸리게 하는 성분이 바로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네. 그 정도로 졸립니다. 그리고 1세대는 이제 베나드릴이 있어요. 베나드릴. 이제
2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졸음 효과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알러지 증상을 잡는 거는 좀 약해져요. 그래서 흔히 이제 지르텍 그리고 알레그라, 클라리틴 이런 것들이 2세대예요. 그게 2세대군요. 흔히 흔히 코스코에 가면은요, 딱 이제 약들 파는 거에서 알러지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거기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알레그라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지르텍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클라리틴이에요. 클라리틴.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먹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클라리틴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고 알레그라랑 지르텍이 좀 둘 다 괜찮아요. 효과도 괜찮고 졸리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닥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를 물 속에다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코를 통해서 물을 들여 마시는데 뭐 목구멍으로 넘기질 말고 그것을 또 다시 뱉어내면서 코를 풀어라. 그러니까 코 속을 물로 이렇게 클린하라. 그 방법을 배워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속 안에 이제 알러지를 생각을 하면은 콧물이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약이 들어가도 콧물이 진덕진덕하게 붙어 있으면은 약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코를 먼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거나 뿌리는 게 이제 정상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가 어떤 물이 들어가는지를 또 조금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 코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그거 안 생기겠죠.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코에 넣는 물은요, 꼭 정수기 물 쓰셔야 되고요. 일반 탭워터 쓰시면은 큰일 나요. 저희 그냥 일반 코 말고 여기 부비동까지 세척이 되기 때문에 부비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이제 사이너스라고 그러고 이제 뼈 속안에 있는 구멍들이에요. 부비동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시고 소금 농도가 좀 안 맞춰지면요 코가 너무 매우실 거예요. 오히려 더 점막 세포를 괴롭히기 때문에요. 이 소금을 조금 타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로 이 농도를 맞추는데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이제 인터넷에도 잘 나오는데 그냥 한 컵에 뭐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고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CVS나 이런 데 가면은 코 세척하는 용기 이런 거 팔거든요. 이렇게 튜브로 해서 코에 맞아요. 넣어가지고 쭉 짜는 거. 그거 어때요? 그거 좋습니다. 네. 그거를 그 용기를 사면은 그 코 속에 넣는 그 가루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네,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네, 소금이에요. 돈 잘 벌어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면 지금 누구든지 다 알러지들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럼요. 저는 맞아요. CVS 산 그 용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그 가루는 뭔지 잘 몰라서 안 쓰고 일반 소금 있잖아요. 정제된 소금. 네. 그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왜냐면 맹물로 하니까요. 물고문 당하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소금을 좀 넣으면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씻어내면은 좀 좋은데 소금은 그러면 어떤 소금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저는 그냥 코셔 소프 쓰는 거 좋아하고요. 왜냐면은 소금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맛이 조금 다 달라요. 네네. 근데 코셔 소프가 이제 뭐 다른 맛은 다 제거하고 염분만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요. 코셔 소프 써주세요. 그거 따로 파나요? 네, 그냥 아마존에서도 팔고 뭐 어떤 마트 가서도 다 팝니다. 코셔 소프. 네, 코셔 소프. 클래스예요. 네. 예. 근데 닥터분들이 처방해 주시는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코에다가 이렇게 쭉 뿌리는 거 그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좀 마르게 하기 때문에요. 예.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코가 좀 너무 마르실 것 같고요. 음. 이제 저희가 드리는 처방전은 비교적 세이프하나,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서 사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코를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스테로이드, 플로네이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바로바로 효과는 없지만 한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오는데요. 네, 뭐 그런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지금 저 질문을 주셨는데 알러지 약은 매일 먹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도 되냐고요? 알러지약. 알러지 약을 매일 먹어도 돼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최대한 단기간 쓰시고 끝내시는 게 좋아요. 단기간. 저희가 치매 약으로, 치매 치료제로 쓰는 약에 반대되는 성분이 알러지 약이기 때문에요.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짧게 증상만 네네. 치료하고 끝내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